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MJ 이노베이션 타워의 최상층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 절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상석에 앉은 강민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3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냉철한 인상을 풍겼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깊은 눈빛은 그가 세운 제국만큼이나 견고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느릿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따라 얼어붙거나 녹아내렸다. 지금은 명백히 전자에 속했다.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를 발표하던 최 상무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침묵이 황금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었다. 마침내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 상무, 이 기획안의 핵심은 결국 위험 분산입니까? 아니면 책임 회피입니까? 보고서의 모든 문장이 교묘하게 발을 빼고 있군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의 지적은 언제나 이처럼 전곡을 찔렀다. 변명이나 수사는 통하지 않았다. 최 상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MJ 이노베이션은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만들고 숫자로 증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이 기획안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핵심만 남기고 모든 미사여구는 삭제하세요. 이해했습니까? 그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의지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돌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묵직한 마후간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이런 중요한 회의 도중에 감히 누군가 방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 비서가 서 있었다. 윤 비서는 강민준의 그림자라고 불릴 만큼 유능하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강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신 눈빛으로 윤 비서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윤 비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불쑥 나타났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몸에 맞지 않는 낡고 빛바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끼어든 총천연색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최고급 카펫과 대리석,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채워진 이 공간에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작은 아이들이라니. 이 기괴한 부조화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고 아이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보안팀 직원 2명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와 아이들을 막으려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로비를 통과해서 막을 새도 없이. 한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변명했지만 강민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도 주눅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수십 명의 어른들이 쏘아보는 시선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빠른 속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쟁사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인가 아니면 돈을 노린 계획된 시위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너무나 맑고 투명했다. 그 어떤 악이나 계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아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저희는 강민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내뱉는 사람처럼.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했다. 강민주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아이를 응시했다. 그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턱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직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옥좌에 앉은 왕처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작은 이방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무슨 일이지? 너희들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는 듯 사무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왔어요.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함과 함께 그 나이답지 않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아픈 엄마.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해야 할 말. 이것은 명백히 돈을 요구하는 레퍼토리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런 식의 접근에 익숙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나 투자를 명목으로 그에게 손을 벌렸고 때로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끊어주고 이 불쾌한 소동을 끝낼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 눈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러 온 사람의 눈빛,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러 온 사람의 눈빛과 같았다. 여기는 너희 같은 아이들이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은 아이들을 쫓아내려는 의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아이들의 존재가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일하러 왔어요. 처음 말했던 아이가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작은 손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인지 희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저희는 청소부예요. 엄마 대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술렁겼다. 청소부 이 건물의 청소 업무는 외주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고용할 리가 만무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누구도 감히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아이들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가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고 쫓아낼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아이들 앞에 멈춰서서 몸을 숙였다. 그는 자신의 눈높이를 아이들과 맞추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윤 비서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강민주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해 자신의 자세를 낮춘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너희들의 이름이 뭐지? 강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끝내기 전에 이 작은 침입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아이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서아예요. 한서아. 그리고 그 옆의 아이가 뒤따라 말했다. 저는 서주예요. 한서주. 한서아. 한서주.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강민준의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뇌리 속 깊은 곳, 수많은 성공과 계약, 그리고 배신으로 덮어버린 기억의 퇴적층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한이라는 성씨가 그의 혀끝을 아리게 했다. 그는 애써 그 불쾌한 감각을 무시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세상에 한 씨는 수없이 많고 그가 아는 한 사람과 이 아이들이 관련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서아, 서주, 너희들이 내게 할 말이란 게 뭐지? 내 시간은 아주 비싸니 간단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일부러 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를 냈다. 아이들을 압박해서 빨리 본론을 말하게 만들고 이 성가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였다. 서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회장님이 꼭 해주셔야 할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약속. 강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의아함이 떠올랐다. 그는 기억력이 비상할 정도로 좋았고 자신이 한 약속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어린아이들과 한 약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주는 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색이 바랜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아이는 스케치북을 펼쳐 강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미완성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의 그림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림의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별자리를 남겨둔 것처럼 강민준의 시선이 그 텅 빈 공간에 머물렀다. 그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서아가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그림의 마지막 별자리는 꼭 강민준 아저씨가 그려주어야 한다고요. 예전에 그렇게 약속했대요.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낡은 스케치북 속 미완성의 별들이 15년 전의 기억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에 꽂아놓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귓게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거세게 울렸다. 강민준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서 아이들이 남기고 간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임원들은 그의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 쥐 죽은 듯 조용히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 그의 제국을 논하던 장소는 이제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윤 비서에게 아이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오라고 짧게 명령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과 꼭 닮아 있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남쪽 코너를 모두 차지한 공간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했다. 거대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손님을 위한 소파 세트가 전부였다. 삼면을 둘러싼 통유리창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그의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이곳은 권력의 정점이며 동시에 완벽한 고독의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집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 작은 모습은 광활한 공간 속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서아와 서준은 잠시 압도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이내 다시 당당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마주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지배자의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그림, 그리고 약속에 대해 자세히 말해봐라. 너희 어머니는 누구시고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더냐.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신문하듯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어른스러웠다. 저희 엄마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엄마는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항상 저희에게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의 입에서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강민주는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지는 듯한 차가운 충격을 느꼈다. 그는 가까스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이름이 맹렬한 속도로 과거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15년 전, 풋풋하고 가난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찼던 대학 시절의 자신, 그리고 언제나 그의 곁에서 따뜻하게 웃어주던 한 여자, 한서연. 서준은 언니의 말을 이어받아 좀 더 감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밤하늘 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특히 여름 밤하늘이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 아저씨랑 같이 별을 보면서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이 그림을 꼭 완성시켜주겠다는 약속이요. 강민준의 눈앞에 흐릿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밤,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 돗자리를 펴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젊은 남녀. 여자가 별을 가리키며 조잘거렸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신과 서연의 모습이었다. 개요문고자리.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베가야. 견우랑 직녀 이야기 알지? 그 직녀성이 바로 저 베가야.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다. 그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내가 나중에 아주 멋진 천체망원경을 사줄게.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저 검은 고자리를 이 스케치북에 완벽하게 그려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자리 그림으로 그 약속을 할 때 그는 진심이었다. 그때의 그는 가난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어 기억을 떨쳐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성공을 위해 버려야만 했던 낡고 감상적인 과거. 지금의 그는 그때의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과 한서연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흔들려서는 안 됐다. 그런 오래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꺼내는 이유가 뭐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몰아붙여 그들의 진짜 목적, 즉 돈을 요구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준은 작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에 조악하게 깎아 만든 나무 별 조각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다. 엄마가 이것도 아저씨 거래요.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 나무 별, 그것은 그가 대학 시절 서연의 생일 선물로 밤을 새워가며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다.
돈이 없어서 변변한 선물을 사줄 수 없었던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별 모양을 만들어 선물했었다. 그는 그것을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서연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스케치북과 나무별, 이 두 가지 물건은 그가 부정하고 싶었던 과거를 명백한 현실로 그의 앞에 들이밀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사기극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견고한 이성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 틈으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그는 이 감정의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익숙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돈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윤 비서를 호출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오늘 준비해서 내 사무실로 가져와요. 아니, 1억으로 하죠. 5분 내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써라. 그리고 이걸로 충분할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약속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도 집어치우고 그는 마치 오물을 치우려는 듯 돈으로 이 껄끄러운 상황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잠시 후 윤 비서가 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뒤 조용히 물러났다. 강민주는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가져가라. 그리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 순간 서아가 단호한 몸짓으로 책상 위에 돈가방을 밀어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 몇 개가 쏟아져 나왔다. 최고급 카펫 위로 흩어진 지폐들은 마치 휴지 조각처럼 초라해 보였다. 약속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서아가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탐욕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엄마의 말을 굳게 믿는 순수한 신념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상징이 7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명예를 사고 심지어 과거의 실수까지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두 아이는 그의 세계가 통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낡은 스케치북 위에 별자리 하나를 그려달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순수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의 그림과 낡은 나무, 별,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민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들은 그의 권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평생을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고 돈으로 관계를 사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두 아이는 그가 만든 세계의 법칙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혼란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의 논리, 그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이해시키려 했다. 이건 그냥 종이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다. 하지만 이 돈은 진짜야. 너희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도 있어. 현실을 봐야지. 그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었다. 약속, 추억, 감정 같은 불확실한 것들 대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가치, 즉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서주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강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다른 별은 다 잊어도 검은 고자리는 꼭 기억해달라고. 아저씨가 엄마의 배가였다고 했어요. 검은 고자리, 배가. 그 단어들이 그의 뇌관을 건드렸다. 강민준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소리를 잃고 시간은 맹렬한 속도로 과거를 향해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MJ 이노베이션 타워 최상층에 서 있는 냉혹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15년 전 땀 냄새와 풋풋한 열정이 뒤섞인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 있었다. 여름밤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그는 낡은 천문 동아리 옥상에 서연과 단둘이 누워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는 서울의 밤하늘도 제법 많은 별들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천문학에 미쳐 있었다. 그녀는 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조잘거렸다. 그 스케치북은 바로 지금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것이었다. 이건 내가 만드는 나만의 성도야. 북두칠성, 카시오페야, 오리온자리 다 그렸어.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자리는 아직 남겨뒀지. 그녀가 가리킨 곳은 여름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는 직녀성, 배가였다. 제요 문고자리, 하프 모양을 닮았지. 저 배가는 태양보다 2배나 크고 50배나 밝대. 여름밤의 여왕 같은 별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경외감을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그는 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의 얼굴만 담겨 있었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연필을 빼앗아 들었다. 그럼 그 마지막 별자리는 내가 그려줄게. 네가 가장 아끼는 거니까. 가장 특별한 사람이 완성해야지. 그의 말에 서연은 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당시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날 밤 그는 주머니 칼로 나뭇가지를 깎아 작은 별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네가 나의 배가야, 서연아. 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 약속은, 그 고백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그를 지독한 과거의 꿈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강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은 현재의 그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배가가 되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빛을 빼앗고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성공을 향한 야망 앞에서 서연과 그녀의 꿈,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버려졌다. 그녀의 독창적인 AI 알고리즘 아이디어가 담긴 노트를 훔쳐 자신의 졸업작품으로 발표했을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이 MJ 이노베이션의 초석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성공을 택했고 서연을 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나가. 강민준의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아이들을 자신의 시야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당장 여기서 나가. 너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런 약속 따위는 한 적도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과 냉철함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부정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윤 비서와 보안팀 직원들이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얼어붙은 아이들과 이성을 잃고 고함치는 강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은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당장 이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못하게 해. 서하는 눈물을 글썽이는 동생 서주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강민준의 분노 앞에서도 끝까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미움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어른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강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아이들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아이들은 순순히 몸을 돌렸다. 그들은 떠나기 전 책상 위에 낡은 스케치북과 나무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마치 언젠가 그가 약속을 지키러 올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아이들이 밖으로 끌려나가고 집무실 문이 닫혔다. 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역은 이제 과거의 망령들로 가득 차버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노려보았다. 미완성의 별자리 그림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15년 전 서연의 행복한 미소가 그 손을 붙잡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 이 차가운 유리성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쫓겨난 후 강민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공기는 무게를 가진 듯 그를 짓눌렀다. 창밖의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토해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빛은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과 나무별은 그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성공 신화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증거물이자 그가 외면해온 죄책감을 응시하는 두 개의 눈동자와 같았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몸을 움직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윤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들어온 윤 비서는 그의 헝클어진 모습과 핏발선 눈을 보고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염려가 가득했다. 그녀가 아는 강민준은 언제나 완벽한 갑옷을 두른 사람이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한서연, 그리고 한서아, 한서주라는 두 아이.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봐요.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병원 기록, 학교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내가 놓치는 것 없이 샅샅이. 이건 보안 문제일 수도 있으니 외부 업체에 맡기고 철저하게 진행해요. 그는 자신의 집착을 보안 문제라는 합리적인 포장지로 감쌌다. 하지만 윤 비서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지독한 개인사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강민준의 완벽했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 그는 서류 대신 허공을 응시했다. 보고를 올리는 임원들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닿지 않고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서연의 희미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판단력도 무뎌졌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소한 독소 조항을 놓치는가 하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던 그의 직관은 방향을 잃고 헤맸다. 직원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그의 모습에 당황했고 회사 전체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를 덮쳤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스테이크를 썰다가 대학 시절 서연과 함께 먹던 눅눅한 컵라면의 맛을 떠올렸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서연이 낡은 기타로 쳐주던 서툰 연주를 환청처럼 들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서연과의 추억 앞에서 초라하게 빛을 잃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그녀를 배신한 대가라는 사실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악몽에 시달렸고 눈을 뜨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강민준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한 자가 있었다. MJ 이노베이션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태양그룹의 박진수 전무였다. 박 전무는 오랫동안 강민준의 그늘에 가려져 2인자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야심가였다. 박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MJ 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근 강 회장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회의를 몇 차례나 취소했고 얼마 전에는 웬 어린아이들이 회사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박 전무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는 강민준의 완벽주의와 철저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거대한 약점이 드러났다는 신호였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강민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하나라도 좋으니 그의 완벽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찾아내. 박 전무는 직감했다. 이것은 강민준을 끌어내리고 MJ 이노베이션을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강민준의 대학 시절부터 모든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어두운 곳에서 번뜩였다. 포식자는 사냥감의 미세한 피냄새를 맡은 것이다. 한편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윤 비서는 조사를 진행하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가 고용한 정부 업체가 보내온 1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미혼모 상태로 두 아이를 힘들게 키워왔으며 현재 희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 비서는 보고서를 든 채 강민준의 집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이 진실이 지금 위태롭게 서 있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상사에 대한 직업적 충성심과 한 인간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강민준은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있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값비싼 만년필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려 했다. 그는 검은 고자리를 그리고 싶었다. 서연에게 약속했던 그가 완성해야만 하는 그 별자리를. 하지만 그의 손은 제멋대로 떨려 직선 하나 제대로 그을 수 없었다. 만년필 끝에서 번진 잉크가 새하얀 종이를 더럽혔다. 마치 그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그의 현재를 더럽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만년필을 내던졌다.
잊혔던 약속은 이제 떨쳐낼 수 없는 저주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홀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그가 세운 거대한 성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윤 비서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강민준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준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무실은 이제 주인을 잃은 공간처럼 어지러웠다. 바닥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윤 비서는 묵묵히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파일을 내려놓았다. 그 육중한 소리에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결과가 나왔나?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윤 비서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서 안에 담긴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었다.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표지를 넘겼다. 첫 페이지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흑백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15년 전의 모습 그대로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한 여자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갑작스러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대학교를 중퇴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쌍둥이 딸을 낳은 후 미혼모라는 사회적 냉대 속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부, 전단지 배포원. 그녀의 이력은 고단한 삶의 증거였다.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며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는 동안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버린 과거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다음 장에는 그녀의 병원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희귀암 말기 판정. 그녀는 고가의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자녀들의 양육비 마련을 위함이라고 짧게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강민준의 눈을 멈추게 한 단어가 있었다. 사망. 2주 전, 사망. 사망. 그 차가운 두 글자가 그의 의식 전체를 파괴했다. 아이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아픈 엄마를 살려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다. 죽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유학을 핑계로 이별을 통보하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 더 이상 너에게 내 미래를 투자할 수 없어. 그리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서연의 얼굴. 그는 그녀의 심장에 대못을 받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그녀의 삶 전체를 앗아갔다. 그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감과 죄책감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파일에서 흩어져 나온 몇 장의 서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서연의 대학교 시절 연구자료 사본이었다. 적응형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 연구.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연구 제안서의 핵심 내용과 MJ 이노베이션의 창립 기술 특허가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있었다. 핵심 개념, 이론적 프레임워크, 심지어 독창적인 용어 몇 개까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의 제국을 세운 기반 기술, 그를 IT 업계의 천재로 만들어준 바로 그 기술이 서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과 재능까지 모두 훔쳤다. 그의 성공은 순수한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거짓의 탑이었다. 자수성가한 천재 경영인 강민준. 그를 수식하던 모든 화려한 타이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었다. 대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텅 빈 웃음이었다. 하하. 미친 사람처럼 공허한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메웠다. 윤 비서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냉철하고 강력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까지 파괴된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컴퓨터, 서류, 값비싼 필기구들이 굉음을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파괴의 소음 속에서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맑아졌다. 서아와 서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도, 돈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 그저 죽은 엄마를 위해 낡은 그림에 별자리 하나를 그려달라고 찾아왔던 그 순수한 아이들. 그 순수함이야말로 그의 거대한 죄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다. 그는 파편이 널린 바닥을 가로질러 윤 비서 앞에 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러나 동시에 가야 할 길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사는 곳, 주소를 알려줘요. 그것은 더 이상 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러 가려는 한 남자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강민주는 비서가 건네준 주소 하나만을 들고 자신의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모두 돌려보냈다. 지금부터 그가 가야 할 길은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순례의 길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중심부를 벗어난 차는 오랫동안 도시의 기억에서 잊힌 듯한 낡은 동네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빌라들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골목마다 배어있는 축축한 생활의 냄새. 강민준이 살아온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자신의 비싼 구두가 낯선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서연과 아이들이 살았다는 낡은 빌라를 찾아 걸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층계를 오를수록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오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외면했던 15년의 세월이자 한 여인의 고통으로 점철된 삶의 궤적이었다. 마지막 층, 옥상으로 향하는 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주소지에 적힌 바로 그 옥탑방이었다. 문은 낡았고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속죄를 앞둔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둡고 축축하지 않았다. 낡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다. 가난했지만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온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 없었다. 그는 홀로 남겨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현관에는 달아빠진 작은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한 여자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밥상과 낡은 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의 키를 표시한 듯한 금들이 벽에 그어져 있었다. 그가 없는 동안 아이들은 이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낡은 이젤 위에 올려진 미완성의 캔버스가 있었다. 아이들이 회사로 가져왔던 스케치북 속 그림의 더 큰 버전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고 그림의 정중앙 검은 고자리가 들어갈 부분만 텅 비어 있었다. 캔버스 옆에는 그녀의 유품인 듯한 물건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낡은 천문학 서적 몇 권과 손때 묻은 스웨터 그리고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스웨터를 만졌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채취가 그의 손끝을 통해 그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의 견고했던 자아, 냉철한 이성, 단단한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울음은 성공의 허무함에 대한 것이었고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잔인함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훔친 그녀의 꿈, 그가 외면한 그녀의 고통,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의 삶,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화려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망쳐버린 어리석고 초라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서아와 서주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구의 남자를 보고는 겁을 먹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순수한 의아함이 떠올랐다. 침묵 속에서 서주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는 울음기 섞인 강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그 순수한 질문은 세상 그 어떤 비난이나 질책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어른의 슬픔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그의 거대한 죄 앞에서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언니인 서아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서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아이는 자신들의 슬픔에 빗대어 그의 슬픔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 말에 강민준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엉망으로 뭉개져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엄마를 잃고 아빠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의 사과는 텅 빈 방 안을 울렸다. 소아는 그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깊은 슬픔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작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탕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먹어요. 엄마가 슬플 때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강민주는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사탕을 보며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작은 사탕 하나에 담긴 순수한 위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고통은 그를 완전히 부서뜨렸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아주 작은 구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부서져 내리고 있는 동안 그가 잠시 비워둔 왕좌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부재는 MJ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치명적인 권력 공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박진수 전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쟁은 시작되었다. 태양그룹이 MJ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MJ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였다.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고 MJ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박 전무의 공격은 단순히 자금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무기를 준비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강민준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기사들은 완전한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MJ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 대학 시절 표절 논란, 베일에 쌓인 강민준 회장의 과거, 성공 신화의 어두운 그림자. 애매하고 자극적인 제목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MJ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임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회사를 구할 유일한 인물, 강민준 회장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선장이 사라진 것이다. 윤 비서는 혼란의 중심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밀려드는 언론의 문의에 대응하고 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 역시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과연 지금의 그가 이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그를 발견한 곳은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회장 집무실도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동네 근처에 있는 작고 낡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깊은 시름에 잠긴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였다. 윤 비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박 전무의 기습적인 공격, 폭락하는 주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시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시선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위로 서아와 서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이 세운 제국을 생각했다.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탑, 그리고 그 탑을 짓기 위해 희생된 한 여인의 삶. 그는 싸울 수 있었다. 박전무의 비열한 공격 따위는 그의 지략과 자금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 여론을 조작하고 더 큰 거짓으로 작은 거짓을 덮어버리는 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과거의 강민준이라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회사를 지키는 것은 그의 거짓된 성공 신화를 지키는 것이고, 서연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속죄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가 책임져야 할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과거의 냉철함과는 다른, 슬프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윤 비서,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요. MJ 이노베이션 본사 로비에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윤 비서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가 마침내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반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아니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윤 비서는 불안한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재계의 모든 시선이 MJ 이노베이션으로 쏠렸다. 박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준이 궁지에 몰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로 강민준이 홀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순교자처럼 보였다. 세상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민준의 얼굴 위로 폭죽처럼 터졌다. 기자회견장은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양그룹의 박진수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보며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강민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터였다. 강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미소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지독할 만큼 고요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오직 자신의 기억과 양심에 의지하여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간에 떠도는 루머를 변명하거나 부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지난 15년간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섰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민준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다. 그는 한 여성의 이름을 말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서연과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는 MJ 이노베이션의 신화를 만든 핵심 기술이 바로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자신이 성공에 눈이 멀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세기의 고백을 하는 한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제가 오늘 이룬 모든 것은 그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꿈을 짓밟은 파렴치한 도둑에 불과합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주식시장의 MJ 이노베이션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모든 고백을 마친 그는 마지막 발표를 했다. 저는 오늘부로 MJ 이노베이션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저의 모든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은 신탁에 맡겨 한서연 미래 기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재단은 과거의 그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이자 완벽한 속죄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대신 그것을 파괴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 길을 택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강민준의 충격적인 고백과 몰락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이내 새로운 뉴스들에 묻혀갔다. MJ 이노베이션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박전무의 적대적 인수는 왕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버린 탓에 무의미해졌다. 강민주는 세상에서 잊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얻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그는 손에 값비싼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를 들고 아이들의 옥탑방을 다시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서아와 서주가 그를 맞았다. 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전달된 지원 덕분에 아이들의 생활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미완성의 캔버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들도 그의 양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별자리가 뭐였지? 제5문고자리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장 밝은 별이 있는 곳이요. 서주가 덧붙였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림의 텅 빈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가장 짙은 파란색 색연필을 들어 밤하늘의 배경을 칠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한 칸 한 칸 정성을 다해 서연이 사랑했던 밤의 색을 채워나갔다. 서아는 하얀색 연필을 들어 작은 별들을 찍었고 서주는 가장 반짝이는 은색 연필을 골라 강민준에게 건네주었다. 강민준은 그 연필을 받아 캔버스의 정중앙에 검은 고자리에 가장 밝은 별, 베가를 그렸다. 그리고 6개의 별을 이어 하프 모양의 별자리를 완성했다. 15년 동안 비어있던 약속의 공간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다.
캔버스 속 밤하늘은 진짜 밤하늘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긴 여행을 마친 자의 평온한 눈물이었다. 그는 그림 속에서 서연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두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제국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